그래도 지난 5년간 시장을 억지로 누르고 통계까지 조작했던 그러한 정책을 시장 원리와 함께 국토부는 정직하게 그리고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라는 본연의 이 역할에 집중하려는 그런 면에서는 방향과 틀을 정상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값에 대한 서로의 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주거 안정이라는 우리 국토교통부의 가장 큰 우리 국민 민생의 과제를 바톤을 이어서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쉬운 대목은 역시 주거 안정에 있어서도 지금 실거주 의무의 그 완화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 주거 약자들 또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시장의 규제 정상화가 아직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게 입법 과제다라는 걸 분명히 밝혔고 그런 법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통과는 국회의 몫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힘이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은 저희 스스로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 안타까움은 국민들 내지는 비판자들과 함께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뭐 그것을 처음부터 입법 없이도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수당인데 집권당이 그건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거는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갭투자 등 전체에 대한 융자나 자금 확보 없이 일단 분양을 받아놓고 이것을 소액의 돈을 가지고 팔아 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하는 걸 텐데요. 일단은 분양할 때 대금을 다 갖고 집을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전에 살던 집이 뭐 학교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분양받은 집을 일단 실거주를 안 하고라도 일단은 그 실제 그걸 거주할 사람한테 일단은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매를 한다든지 하고 대신 우리 이것들이 투기꾼들이 이런 것들을 뭐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단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는 다주택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장치를 아마 우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도 투기 방지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어떤 이 자금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각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애로점, 그래서 실거주를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완전히 빼앗게 된다는 것은 그건 지나치게 가혹한 응징이다. 그리고 그건 국민들을 잠재적인 투기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어떤 정당한 욕망은 저희는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어디까지 선을 그을 거냐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조금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저희들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요.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투기의 염려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오도 가도 못하는 국민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뭐 소득 대비 집값에 대한 우리 공식 통계가 없잖아요. 물론 일부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높다 낮다 하는데 일단 전체 평균적으로는 너무 높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일을 해서 이자를 갚고 집값을 낼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보통 우리 노동 인구를 한 25세에서 60세까지 보잖아요. 요새는 더 늦어지고 있잖아요. 은퇴도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소득이 연봉 30년치라고 한다면 집값이 3분의 1 이상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부담 아닌가요? 거기다 우리는 교육비도 높죠. 또 우리 생활 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래 집단들과 비슷한 그런 삶을 하려면 생활비와 교육비 그리고 부양비 이 부분이 부담이 이제 크기 때문에 집값이 이게 작아질수록 자기를 위한 또는 자녀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그러한 지출을 늘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경제의 한 축인 소비도 활성화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것은 또 시장에 대한 오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현재는 하방이다 아니면 이거는 지금은 바닥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바닥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방 요인이 크다는 것은.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우선은 금융의 규모, 그러니까 대출
제한과 금리,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지출 부담일 테고요. 그다음 소득이 올라가면 대출을 안 받더라도 더 좋은 집으로 가려는 그게 되는데 현재 경제 성장이나 소득 증가율이 지금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급매물 내지는 금융을 끌어들이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유지하는 게 부담 없는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고 그다음 매도와 매수 사이에 그 가격을 둘러싼 뭐랄까요 줄다리기 신경전 이 부분이 좀 팽팽하다.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는 그것을 추격해서 매수할 그런 세력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화살표는 아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때 당시에 이미 민주당이 이걸 총선 전략으로 일단 묻지마 우리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일단 틀을 씌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어차피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공사는 일단 진행은 중단하고 의혹부터 풀자. 그래서 저희가 자료 공개 다 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에 관계됐던 실무자들 전부 불렀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러서 했는데 뭐 사소한 자료의 이 실수 이것만 지적이 됐지 외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외압에 단 티끌 같은 실마리에도 제시를 못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고 대충 뭐 어떤 식으로 외압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안 된 게 우선 제가 장관 취임하기도 전에 실무자들에 의한 변경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인수위 때 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인수위 때는 양평고속도로 실무자와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전혀 이게 다뤄진 일조차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노영욱 장관 하에 그 실무자들 지휘하에 진행된 건데 이거를 원희룡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외압을 가해서 바꿨다라고 할래니 이게 나중에는 옛날에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뭐 한 거다. 근데 양평군청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외압 의혹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 문제가 아니라 외압 의혹 사실 자체를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은 그런 외압 의혹은 이미 그렇게 무한정으로 난타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과연 노선이 좀 어느 게 옳으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동안 진행되었던 과정과 그 내용 모두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안 제시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기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거절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역시 전문가들의 검증 그리고 그 부분은 이 정부를 못 믿겠다면 민주당이 전문가 추천해라 이거죠. 민주당이 감독하고 주도해서 검증을 해서 그 결론에 따르면 되는 거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검증, 그러니까 민주당도 참여하는 전문가 검증에 의해서 이것은 이 지역의 수건 사업이고 교통 체증이 하루라도 더 견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저희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자체를 범죄 집단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구체적으로 고발된 노조를 빙자한 공갈 갈취 세력들을 단속을 해서 기소를 했고 단속을 해서 재판에 넘겼잖아요. 전부 유죄가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집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단속과 이 법에 따른 처벌을 하니까 거짓말같이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는 투명하고 서로 간에도 공정한 그런 경쟁을 통해서 노동을 공급하고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 하도급도 막고 이렇게 해서 노사 모두를 포함한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뭐 노동만 그 단속하고 뭐 사측에 대해서는 불법을 눈 감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사측의 지금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내가지고 바로 잡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든 사든 불법과 이 민생을 해치는 이런 범죄적인 악습들은 우리가 정부가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방치하고 조장해온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보다는 그동안 다들 공공연한 비밀이면서도 무서워서 피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이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이지. 그동안 사실상의 이런 조폭 같은 협박 갈취 세력들이 가서 전부 음악 틀어놓고 공사 현장 가림막 안에는
무법천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비도 올라가고 안전시공도 안 되고 그다음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과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소수의 폭력 세력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갈취를 당했던 왔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단 하루도 용납하지 않아야 국가가 국가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얘기된 그대로입니다. 국토부가 정부라는 것은 문서로 모든 것을 남기지 않습니까? 아니, 공문에서 성남시가 알아서 하시오라고 했는데 그 문서와는 달리 자, 이 문서는 가짜고 사실 안 하면 불이익을 준다라고 누가 감히 성남시장을 상대로 그런다는 겁니까? 성남시장보다 높은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성남시장보다 낮은 사람이 가서 성남시장을 협박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천하의 이재명을? 이재명이 누구한테 협박 당할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탐지 출마 뭐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요. 우선 대선 때 결국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던 많은 보수와 중도의 지지 세력들이 지금 흩어지거나 좀 실망하고 마음이 좀 떠난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는 복원시키는 게 급하다. 그것은 선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떤 극단의 팬덤 집단들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토론하고 타협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순기능이 무너진 채로 혐오로 더 큰 혐오로 이기려는 진영 팬덤 정치, 이 부분에 보수에서는 진보에서는 중도에서는 질려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단순히 험지 출마라는 그런 의석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 문제를, 그러니까 혐오 정치 때문에 등을 돌리는 그런 국민들 속에서 우리가 변화하고 또 통합하고 또 미래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또 미래에 이 당을 국가를 끌고 나갈 그러한 인물과 세력들을 국민들 앞에 선보임으로써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출마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저는 책임이 더 크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벌써 30대에 정치를 시작한 보수의 혁신을 외쳐왔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지난 그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라고 앞장서고 이 정부에도 국무위원으로서 참여했던 입장에서는 저에게 만약에 어떤 선택이 주어진다면 가장 책임이 크고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맡는 게 혜택과 책임의 비례 법칙에 의해서 맞다. 그리고 원희룡의 철학과 원희룡의 정치는 그런 정치다라고 제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그건 또 당에서 이건 정리할 문제이지 제가 뭐 다른 사람 이리라 저리라 하는 것은 특히 현재로서는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누차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희생과 불리함이 있더라도 나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뭐일지는 아니 뭐 한 달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지금 벌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선거는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고 한 표라도 지면 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소선구제 하에서는 약간의 지지율 차이가 의석수 전체를 상실하는 결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선거에 뛰어서 한 표라도 유권자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절박했던 그 마음을 대입한다면 저는 저절로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이준석 대표가 정말 이 20대 때 이제 당에 들어와서 함께 활동을 했잖아요. 상당 부분 기간은 거의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했었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하고 돼서 치르는 과정에서 몇 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도 어떤 분들은 야, 뭐 이준석 대표를 뭐 원희룡이 배제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하시는데 그거는 그때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부닥쳤던 것이지 실제 쇼츠를 찍는다든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적극적이고 실제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마음 변치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는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더 큰 걸 위해서 합치고, 그 다음 그 결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욕심이 좀 나도 나누고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정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 대표도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움도 많이 겪고 했지만 더 큰 걸 위해서 하나가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그런 관계를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일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스타일 문제로 따지면 우리 집에 가보면 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부 관계에서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흠 안 잡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미래 세대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그 층들을 그래도 우리 윤 대통령을 그냥 일편단심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괘씸하고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런 정도의 목소리와 의견은 좀 속되게 말해서 이재명보다는 낫잖아요. 한참 낫잖아요. 예. 혁신은 미완성이다. 그런데 혁신위가 조기 종료를 했기 때문에 남은 혁신의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총선은 혁신 경쟁이고 혁신의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완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럼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는 그 변화를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더 치열한 과정이 앞으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국민의 심판은 생각보다 굉장히 혹독할 수 있다.